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개천에서 욕나는 정치를 표방하는 분입니다. 무려 30대. 네, 30대 청년 정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육성 1호 장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월세 오를까? 전세금 오를까? 계약 갱신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우리 임차인들의 마음이, 그리고 내일을 항상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들이 항상 이 부동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임대차 3법은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집 구하랴, 이사하랴, 어려운 무주택 청년을 위한 법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일단 미소가 완전 살인 미소네요. 예,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입 바른 소리 많이 했지만 오늘 진심입니다. 네, 해맑게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의원님 저희가 진짜 바라던 더불어민주당 F4가 드디어 완성된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는 순간 아닙니까? 아유, 네. 우유빛깔 우리 의원님 예, 왜 예. 이제야 왔니 정말. 부끄럽네요. 누구였어요? 저기 한준호 의원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경태 의원님 예, 예. 있고 또 오영환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분. 또 한 분 누구였죠? 생각 안 하시면 이분이 섭섭해하실 텐데. 홍익주 의원님. 맞아요. 네. 맞아. 그때 네. 그렇게 잘생겼다 그러고 장경태 의원님을 보고 약간 좀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한준호 네. 의원님 나오셨을 때 이거보다 더 제가 이제 한준호님이나 오영환 의원 옆에 서진 않습니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진짜 약간 이 일반인급이 아니라서 네, 저는 이제 일반인 중에 그나마 좀 볼만하다. 네. 꽃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대장 발송한 지 지금 석 달 만에 나와주신 거라고 하는데 벌써, 네. 이렇게 초대장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당연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만 요즘에 책을 너무 재미없는 책만 읽어서 재미없는 책을 소개해선 안 되겠다. 방송 분량을 확실히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방송을 아세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또래가 나오신 예, 거잖아요. 형. 네. 저하고 사실 한 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또래 정치인이 있다는 게 예. 저한테는 굉장히 반갑고 또 30대의 목소리를 내준다는 것. 요즘 청년 화두가 세대의 어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걸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이니까 이렇게 해맑구나 생각하신다면 참 오해십니다. 이분이 중진급 초선이세요. 정치 경력이 무려 제가 입당하고 활동한 지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민주당과 인연은 상당히 오래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2006년 이제 캠프 자원봉사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원봉사자 하고 나서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평사원 출신의 임원들은 많은데 왜 평당원 출신의 국회의원은 없느냐라고 항상 제가 말하고 다니다가 이 21대 총선에서 제가 또 도전을 해서 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로 이 평사원에서 임원이 되는 그 성공 스토리를 쓰신 거네요.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들 보시면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장차관 출신, 아니면 유학 박사 출신, 아니면 명문대 출신 이런 식으로 좀 이 소위 엘리트 카르텔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5가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뭐 돈 없고 백 없이 정말 평범한 청년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평범한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이 가나 봐요. 맞아요. 경태형. 아, 네. 아니 다른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대한 적이 없거든요. 맞아. 좀 거리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경태형. 이제 언제든 네. 의원님이 어찌됐건 이제 그동안의 아쉬움이 정치권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뭐 당원으로 시작해서 착실하게 한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인재를 영입해 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아마 그래서 인재 육성 1호가 되신 것 같은데 막상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1년 소회를 좀 말씀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단 인재 육성과 인재 영입을 보면 인재 영입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새로운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정한 상징성을 우리 당이 혹은 어떤 여러 정당들이 선점한다는 의미에서는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정당은 이 결국 가치와 정신의 총합, 그 가치와 정신이 일치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뭐 인재 육성 후보로서 뛰어왔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뭐 제가 지금 국토위와 여가위 그리고 운영위 3개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가진 권한의 한계도 있고 또 한 명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이 법안 발의권이라든 여러 가지 이제 권한들이 있지만 결국 한 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10명이 모여야지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과반을 형성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결국 국회의원이 나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네. 설득해서 같이 가야지만 이 어떤 여러 가지 이상과 현실이 이제 맞닿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장경태 의원의 인생책이 뭘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한때 정말 만화방에서 나오지 않던 만화방 순이었는데 인생책방 사상 최초로 만화책을 인생책으로 꼽아주셔가지고요. 야, 2000년대 초반 카툰 에세이로 정말 큰 바람을 일으켰던 파페 포포 시리즈 중에 메모리즈라는 시리즈를 인생책으로 꼽아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허위평론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00년대 이 책이 집에 다 한 권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꼭 이 버전이 아니었더라도 이건 이제 2012년에 개정판으로 네네. 나왔거든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오. 네, 근데 이게 2000년대에 무려 2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뱃셀이네, 뱃셀. 그렇죠. 네. 2002년에 출간이 됐는데 원래는 그 카툰으로 연재가 됐던 거예요. 이 카툰이란 말도 진짜 추억의 단어가 된 것 같은데 뭐 웹툰의 전신 같은 네, 건데 네, 거기에 에세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믹하거나 무조건 재밌게 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라 자신의 감수성을 듬뿍 담아낸 맞아요. 이 주인공은 이제 파페와 포포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참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겪는 이 사랑과 시련의 문제를 정말 이 파스텔 톤의 그림체에 담아서 그려낸 책입니다. 예. 의원님은 이 책을 그러니까 언제 읽은 거예요? 제가 아마 2003년쯤 읽었던 네.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좀 집이 어려워져서 네.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서 막노동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모아서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겠어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약간 방황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내일 내가 뭐 할지를 두려워했던 시절이었고요. 대부분 이제 정당에서 오래 활동했다고 하면 되게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희 집은 망해가지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22살 때부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인지 알바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간 대학 수업을 듣고 8시간 아르바이트 하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미 삼아 대학 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의원님은 외모와는 달리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어려운 과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인생책이 된 것인데 뭐 40대까지는 책이 집에 한 권씩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윗사람들은 이 책들 잘 몰라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 50대 이상은 요즘에 어떤 SNS에 유행이 있냐면 자기의 20대 사진 올리는 게 지금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20대 사진도 좋지만은 20대 감성 한번 이번에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파페 포포 메모리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대의 감성, 그 순수했던 감성을 떠올려줄 파페 포포,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파페와 포포라는 이름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차트 뜯어보지요. 공감과 위로의 힘. 맞아요. 이 책의 특징이 누구에게나 파페와 포포가 마음속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쫙 꺼내가지고 읽는 순간 이거 내 얘긴데 하게 되는 폭풍 공감이잖아요. 이 책에서 비가 내리면이라는 장이 있는데 네. 이게 다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은 다 있을 아. 법한 경험이에요. 맞아, 맞아. 학교에 갔는데 우산을 안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밖에 비가 막 내리니까 예. 이제 그 하굣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와 그렇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고 가야 하는 상황. 다 한 번쯤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공감과 위로, 뭔가 가슴을 짠하게 하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뛰어보아도 이리저리 숨어보아도 집에 도착했을 때 비 맞는 건 매한가지였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비가 내리는 건 엄마가 나를 안아줄 수 없기에 내리는 눈물이라고. 이 감성, 눈물 감성 진짜. 아니 허위평론가도 네. 우산 없이 혼자 갈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엄마가 다른 데 계셔가지고 시장 보시느라고 엄마가 있는- 안 오셨는데 네. 실제 이게 심승현 작가의 경험담이기도 해요. 일찍 어머님을 여의셨기 때문에 본인의 체험이 여기에 곡진하게 녹아있는 거죠. 의원님은 어때요? 우산 없이 저도 뭐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셨었기 때문에 예. 거의 우산과 신발 주머니가 가장 이제 추억에 남는데요. 그렇죠. 항상 놓고 오면 우산은 비 맞고 갔던 기억이 나고 또 신발 주머니가 없으면 발 시렵고 아니면 그때 복도가 나무 복도라서 가시가 이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신발 주머니 안 가져간 날은 그렇게 참 뭐 친구들이랑 뛰어다닐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이렇게 주로 비 맞고 갔던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비 맞으면서 가면서 막 물장구 치고 막 웅덩이 들어가서 싫으니까. 이렇게 애들하고 집에 놀고 오면 이제 부모님은 속 터지죠. 그래서 그게 슬프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심승현 작가는 엄마가 없었고 나는 엄마가 있었던 그 차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맞아요.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의원님은 어때요? 이 책 안에서 가장 공감이 돼서 밑줄 그은 부분 의원님 목소리로 좀 듣고 싶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50페이지에 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건 결국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도 몰라.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행복해야 되고 또 내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기뻐하고 살아가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의원님 얘기 중에 뭐 저는 좀 길을 의심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 막노동, 뭐 그러니까요. 선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너무 F4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귀티가 나시잖아요, 또 외모가. 반전이 정말 짠내갑 그리고 흑수저 정치인으로 굉장히 좀 대학 가기 위해서 막노동에 배를 탄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원래는 이제 집이 부도가 나서 이제 그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아유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원 수첩도 발급받아서 약간 이제 뭐 배도 타서 막노동도 해보고 어머. 여러 가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집에서 뭐 돈을 받고 다니는 형편이 되질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했죠 계속. 그래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선 대학생이라보단 알바생으로 많이 기억이 학교에서 됐는데요. 보기가 참 힘들었겠네요. 2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 네. 대학생이 아니고 뭐 뭐 근데- 미팅 이런 것도 못 하셨겠다, 연애.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미팅은. 난리 났었을 텐데 미팅 나갔어요. 속상합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지금은 그래도 개과천선 아니지만 많이 이제 나아진 건데 지금 카메라 마스터라지가 좀 대학생일 그래서, 때 그 흑역사는 어떻게 좀 없애고 싶은데 안 없애지더라고요. 뭐 얼굴 네. 인물이 달라지나요. 사실 국회를 처음 이제 인턴으로 들어오게 된 경험도 항상 이제 호프집이나 당구장이나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도 관리도 해야 되고 다들 친구들 다 스펙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뭔가 이제 경험을 쌓고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 돈도 벌 수 있는 그것을 썼던 게 국회 인턴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 정치라는 게 뭔지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정치와 국회는 뭔지 구분도 잘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그럼 뭔가 좀 출세해야겠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할 법도 한데 어떻게 그 정당 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치까지 오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체 분한테 따졌죠. 아니 집안이 어려워져서 지금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데 어떻게 부모님 사인을 받아옵니까? 그랬더니 제도와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제도와 법이면 바꿔야죠 라고 그쵸.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반값 등록금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등록금 운동 같은 것도 하고 또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 정치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은 이제 내놓은 자식이었는데 도대체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뭐 딱히 영향가 있는 일로 보이진 않고 그래서 한 15년 중에 7, 8년은 이제 잔소리를 좀 하시다가 나머지 한 7, 8년은 또 그냥 거의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어떡하겠냐 약간 이런 분위기셨는데 또 당선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니 선거 근데 운동하실 때도 뭐 부모님이 많이 네, 도와주시지 저 않으셨어요? 원룸에 이제 살 때 부모님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선거운동 했는데 어머니 좀 무릎이 불편하셔서 같이 선거운동 못했고 아버지랑 같이 하시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한 아버지랑 한 방에서 잔 기억이 한 8살 때 정도가 최후의 기억일 정도로 한 30년을 같이 거의 보통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별로 대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투표일 한 3일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목소리도 쉬어서 나오지도 않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지금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에 아버지와 이렇게 한 방에 자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30년 만에 참 이 선거가 뭐라고 갑자기 대화가 끊겼던 아버지랑 강제로 한 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투룸에 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대화를 하게 되고 아빠 뭐 식사하셨어요? 뭐 허리 아프시죠? 이 정도의 대화라도 하게 되니까 참 이 선거라는 게 강제로 이렇게 한 방에서 대화를 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에서 약간 좀 파페포포 분위기가 좀 나네요. 그렇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 지침서. 네. 그래요. 여기서도 속으로만 삼키고 말 안 했던 것들이 여기에 써 있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을 가장 많이 읽은 독자층이 누구일까요? 어린 층, 어린 20, 층. 20대 대상이라고. 네, 20, 30대잖아요. 어.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독자들이 이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20대라고 하는 이 나이는 네.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한 시기고 또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복잡 미묘한 심리 네. 이게 참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성찰들이 여기에 참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요. 특히 아지사랑이라는 이 챕터도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친구 얘기가 나와요. 이 친구가 키우던 강아지를 이제 일찍 떠나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강아지를 키우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포포가 물어요. 너 근데 괜찮니? 마음이 아프지 않니?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진짜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을 다 줄 수 없는 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거리를 적당한 그렇죠. 그 거리두기에 대한 성찰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의원님한테도 좀 하나 부탁할까요? 네, 저는 95페이지 네. 가위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내 상처가 왜 그리 커 보이기만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크고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한두 가지씩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말이다. 그나마 눈에 보이는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으니 다행일지도 모른다. 남 모르는 상처는 아무도 몰라주니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단지 내면의 아픔을 잊지 말라는 충고일 뿐이다. 근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전 사회가 현대인들이 되게 마음 건강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가끔 이렇게 저도 토론하거나 뭐 여러 민원인들 지역에서 또 뭐 주민분들 만나보다 보면 정말 일단 대화 시작부터 화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처음에는 왜 화부터 내시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렇지만 그분들 마음은 정말 돌고 돌아서 그만큼 마지막에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결국에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최대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에 오시는 건데 저도 요즘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만큼까지 상처가 깊어질 때까지 아무도 이분을 소위 케어해 주신 분들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찾아오시면 그분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을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장경태 의원님이 현재 민주당 전국 청년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가위손을 읽고 나서 우리 세대 청년들의 모습이 약간은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3포 세대, 88만 원 세대라고 하지만 정말 이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했거든요. 그쵸.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예요. 너무너무 공감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노력만 하면 그쵸.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전보다 교육비는 훨씬 많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죠. 투자는 훨씬 그 많이 실제로 해야 되고. 통계로도 있습니다. 교육비를 그렇죠. 많이 줄수록 성적이 상위권인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시대, 네. 부모의 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흑수저, 금수저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서울의 집값이 9억 5천만 원 정도가 서울 평균 집값인데 네. 20대 평균 임금은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푼도 안 쓰고 35년 정도를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 절대- 3포 세대 얘기했잖아요. 3포가 뭐예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뭐 이런 네.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에 속하는 건데 혹시 의원님도 포기한 게 좀 있으세요? 일단 저는 미혼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관련된 주요 의제라고 하면 일자리, 주거, 보육, 네. 부채, 창업, 교육, 사회안전망 이렇게 7가지를 나누는데 그 7가지 모든 분야에서 기성세대와 예를 들면 청년 세대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중학교 때 다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1차 산업 비중, 제조업 비중이 80년대 다 높았잖아요. 3차 비중은 낮고 지금은 3차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지금 3차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의 20, 30대가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안전망은 1차 산업 위주로 대기업, 안정적인 뭐 제조업 위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인 혹은 또 80년대 취업하신, 8, 90년대 초반까지 취업하신 분들은 안정된 직장에 1차 산업 종사자의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취업을 해도 임금도 낮고 뭐 사회안전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격차도 너무 많고 결혼하려고 해도 집값은 너무 크고 아이 낳아서 키우려고 해도 아이 낳아서 교육비 너무 높고 요즘 뭐 다 맞벌이하는 분위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인 시대가 되는 거죠. 사실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고 해야 될 텐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다 이제는 다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서 자기 커리어를 관리하는 시대인데 누가 집에서 이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이제 예를 들면 중단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시대는 아니죠.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와 과제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총 7개 청년 사다리법 시리즈를 아마 발의를 하셨나 보네요.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저는 청년 정치 사다리, 주거 사다리, 뭐 창업 사다리, 금융 사다리, 청소년 사다리, 모병제 사다리 등으로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시리즈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청년 창업 사다리법이에요. 저희가 청년 창업, 청년 기업 말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년 기업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청년기업지원법을 만들고 1인 뭐 창조기업특별법에 청년기업을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청년 창업과 청년기업이 실질적인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청년 문제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흡하거나 후순위로 밀려요. 항상. 최초로 청년 문제를 총괄 실태 조사를 했던 게 2019년이 처음이거든요. 그 당시 153개 20조 7,900억이 처음으로 이제 이게 청년과 관련된 의제 정책이고 또 예산이다라고 했고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6개
23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누군가는 점검하고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도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더 이 청년 예산과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자로 밀리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청년은 현재의 부분이지만 미래의 전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사회를 유지하려면 이제 지금 기성세대가 물론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셔서 이제 노인이 되셨을 때 누군가는 부양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회 안전망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국민연금 2060년 붕괴설, 뭐 설이라는 썰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국민연금부터 해서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든지 지금이야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다섯 명 이상이 부양하지만 예를 들면 3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되면 월급의 3분의 1을 이 부양비로 내놓아야 될 텐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의 기성세대의 경제력을 갖추고도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 열악한 경제력을 가진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부양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선진적이라고 하는데 유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아요. 네. 정치인 장경태까지 지금 딱 왔는데 다시 파페포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파페와 포포. 마지막 챕터는 첫사랑 감성 소환. 아마 이 책 보시면서 첫사랑 안 떠올린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떠올리셨죠? 그럼요. 그렇죠? 예. 누가 생각났어요? 예?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 옛말부터 그 여자의 과거와 방귀 낀 이불 속은 들추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괜히 들쳤습니다. 아유, 예. 네. 근데 이 파페포포 메모리즈가 뭐 인생에 대한 여러 통찰들이 녹아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이 사랑과 이별에 관련된 장들이 참 찡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요. 예. 이 책에 음료수라는 장이 있는데 이게 참 많이 회자가 돼요. 저하고 진영 씨가 한번 그 꽁트식으로 부분을 또? 읽어볼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네네. 우리 권진영 씨, 네. 그다음에 허위평론가,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여기 아주 나레이션이 짧게 나오는데 그 아주 중요한 나레이션이에요. 나레이터까지 해서 자 좋습니다. 막을 올리겠습니다. 예, 큐. 저 멀리 운동장을 향해 외치는 오빠! 왔구나. 오빠 여기 음료수 마시고 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오전 10시 38분, 오후 12시, 오후 3시 12분. 그렇게 4시간이 훌쩍 지난 후 봤지? 우리 이긴 거. 어서 이거 좀 마셔봐. 와, 진짜 차갑다. 차갑지? 아이는 모르고 있다. 더운 여름날 몇 번씩이나 매점에 가서 찬 음료수로 바꿔왔다는 걸. 고맙다는 인사말이 필요 없는, 잘했다는 칭찬을 바라지 않는 그런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아이가 곁에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나의 이기심이라고 해도 말이다. 내레이션 좋은데요? 아니 정말 이 부분에서 확 와닿았던 게 정말 사랑이란 저기 열심히 뛰고 있는 뭐 남자친구를 위해서 몇 번이고 매점에 가서 찬 음료수로 바꿔오는 것. 저는 이럴 수가 있지. 또 그 매점 주인의 네. 너그러운 마음도 갑자기 생각이 속상한 났어요. 거잖아. 계속 바꿔오는 거니까. 제가 다 물어봤는데 뭐 떠오르는 뭐 첫사랑은 없으세요, 의원님? 참 어렸을 때 워낙 부족하고 철없고 어떻게 보면 징징댔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20대 때는 인생의 가장 큰 계기와 혹은 어떤 충격, 상처를 주는 게 결국 저는 사랑인 것 같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부도나 어려움이 저에게 어렸을 때 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경험과 상처를 주겠지만 결국 내면의 상처를 주는 건 결국 사랑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그때 아무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반성 모드로 네. 지금 제가- 나이 드시고 너무 멋있어지시고 그랬는데 왜 때문에 또 결혼을 안 하시는 건지. 아예 지금 내 결혼 생각에는 우리 얘기하면 안 의원님 지금 월세방이라고 하셨죠? 네. 거기에 막 서로 가서 음료수 지금 시원한 거 놓고 있는 사람 여러 명 있을 것 같아. 그쵸, 의원님? 네, 사실 인기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 전셋집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어요. 예, 보통 이제 의원님들은 가장 큰 대단지 주택에서 아파트 그래야 이제 또 좀 득표에 도움이 된다 예. 해서 월세 막 200~300씩 많이 내시는 분들도 그래서 계신데 아파트 월세를 가시. 네, 그런데 저는 굳이 제가 저는 국회의원이 됐다는 게 제 신분이 상승했다거나 어떤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반지하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 삶을 좀 유지하고 싶다고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막 반지하러 가니까 기생충의 반지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 정도는 아이고, 아니고 아니죠. 나름 예. 신혼부부들께서 사셨던 나름 저만의 스위트홈인데 네, 그렇게 안 좋진 않고요. 제가 예. 언제든 초대할 수 있는 정도고. 그래요? 네. 제가 또 밥 잘 써주는 예쁜 누나 아, 네. 통닭이라도 좀 사들고 너무 가겠습니다. 저의 네. 스위트홈입니다. 이렇게 다 갖추신 우리 의원님이시니까 이상형이 그치.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상형 물어봤을 때 지혜롭다라고 답하는 건 아니,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좀 연상인데. 아, 연상. 에이,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나이 생각해요. 중요하지 네, 않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롭다는 게 사실 외모로 제가 이상형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이성으로 느껴지고 호감 가면. 네. 소개팅 너무 감사합니다. 신봉선 씨 어때요? 아, 네. 지혜로. 지혜로우실 거라고 해서. 근데 왜 방금 머뭇거리셨지? 너무 훌륭하셔서. 저는 절대 사양하는 건 아니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국회의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에 살겠지라고들 많이 시청자분들이 또 생각하실 것 같기도 그 한데 정도 사셔도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분이 혹시 장경태 의원님이 국회의원이란 거 아세요? 처음엔 모르셨는데 네. 나중에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는데 저한테 5% 인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거기서 알려야 된다. 사실 어려운 청년이면 안 올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월급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따박따박 있지만 받으시겠지. 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네. 젊은데 의원이세요? 5% 인상해주세요. 바로 이러시거든요. 바로 아니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 네. 옛날 같으면은 국회의원 하죠. 그냥 사세요. 뭘 올려. 이랬을 수도 있잖아. 혹시 도움 받을까 해서. 근데 요즘은 맞아요. 그런 세상은 네. 아니고. 얄짤없이 풀로 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 중에 참 공감하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국회의원은 신분 상승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제가 어디서 하신 거 보니까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어떤 통치와 권력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또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다 보면 제가 정치를 하는 건지 텔레마케팅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그 들고 정도예요?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치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되고 거의 빌어야 되고 지문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1년간 내가 8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녀야지 여러 가지 또 지역의 현안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꼬여있는 현안들도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풀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면 이쪽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드리고 이쪽 입장도 충분히 들어드리면서 양측이 다 중재할 수 있겠다 혹은 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서로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엄청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의원이 동래문구 을이죠? 네. 거기서 한 20년이나 거주하셨다면서요? 제가 순천에서 처음 올라와서 네. 살았던 곳이 동대문이고요. 예. 그리고 대학교도 제 딱 지역구에 제가 나온 학교도 지역구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저는 정치하기 위해서 동대문에 가지 않았고 네. 공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생 살기 좋은 동네로 네.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께서도 다들 보통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제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말 유력하고 많은 고위 명망가 분들이 가셔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좀 지역에 가장 애정 있는 분이 가셔서 하시는 게 또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살아보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뭐 제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처음 제 터전이었고 또 제 온전히 대학 생활의 추억이 녹아있는 동대문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의원님을 뵈면서 기존에 좀 저의 편견이 깨졌다고 하는 게 좀 외부에서 뭔가 자기가 어떤 걸 이룬 사람이 정치하겠다면 그게 더 호감 가더라고요. 정치권에 계속 오래 있었으면 왠지 뭔가 이미지가 안 좋다고 생각을 약간 했어요. 고인물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의원님을 뵈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일찌감치 정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는 게 좀 어렵다면서요. 당연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이라고 한정했을 때 보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네.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시거든요. 쉽게 그런데 되시죠. 예. 저희가 보기에는 성공한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좀 엘리트 카르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하철 요금은 지금 1,250원인데 지하철 탈 일이 없으셨던 분들, 예를 들면 지금 계란값이 지금 6,900원, 7,000원 뛰고 넘어가고 있는데 계란 한 판 사보시지 않았겠죠. 그런 정말 우리 일반 국민의 삶을 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봐요. 물론 엘리트도 중요하고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가치관과 어떤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드는 게 넓으면 넓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좀 좁은 국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제도적인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좀 국회에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정치인은 대통령보다 낮지 않고 거지보다 높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정말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은 한 일원이 한 표지만 정치는 1인 1표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혹은 경제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뭐 1,000원짜리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000원짜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는 다 한 표 똑같기 때문에 그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든지 돈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든지 똑같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 표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이 잘 정리돼 있다는 게 많은 고민의 이제 결과인데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주민들께서는 제가 이제 대표 공약을 걸었던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어서 희소식들이 많아서요. 그래요? 뭐 기뻐하시기도 하고 집값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저서 지금 기쁘죠. 기쁜 마음으로. 근데 나는 기쁜 어떡하지? 마음으로. 약간.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 청년들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집값이 좀 더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과 더불어 우리 동네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또 지역의 발전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게 대단히 어렵구나 이런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되게 재밌어 보이는 분은 처음이거든요. 혹시 정치가 즐거우신가요? 네네 저는 즐거워요? 아니 그래 보여서요. 너무 좋아서 하시는 것 같죠? 네, 정치는 되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후배들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 예. 우리가 원숭이 사회에서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늙으면 무리해서 때려서 내쫓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아프거나 다치거나 혹은 늙으면 훨씬 더 대우하고 훨씬 더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문명사회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명사회의 인간이 과거에는 이 총각 칼로 힘의 우위를 가렸다면 지금은 말과 명분으로 우위를 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과 명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게 전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내가 얼만큼 더 정당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저 사람 상대보다 얼마나 더 좋은 논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또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하는 게 대단히 즐겁고 또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또 기뻐하시는 또 주민들이 계시면 또 저는 더 행복하고 네, 뭔가 민원이 해결될 때마다 내가 뭔가 해냈어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행복하죠. 권진영 씨 오늘 어땠어요? 이제 의원님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봐도 누구나 다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는. 왠지 우리 의원님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상처받은 그 모습을 이렇게 아우러 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위평론가. 예. 이 책의 예.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갬성. 감성. 그렇죠. 원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갬성, 그러니까 제가 감성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감성이라고 하면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이 갬성은 나만이 특별한 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2000년대의 사랑, 우정, 이별 이때의 느낌은 또 지금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소환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체 시청자분들께 정치인 장경태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파페포보 다이어리가 소중한 이유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방황을 경험했고 누구나 다 기억할 만한 소재들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대가 있었고 이 세상에 20대를 거치지 않은 30대, 40대, 50대, 60대는 없듯이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이 5천만 개의 방황을 5천만 개의 꿈으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꿈은 가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세상에 가난한 꿈이 없도록 또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는 정치하겠습니다. 네, 파페포보 다이어리 많이 읽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저희를 뭐 감성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윤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을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한 새로 나온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그리스 3대 비극을 그림으로 표현한 신고전주의 회화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스 3대 비극의 제1인자 아이스 퀼로스, 일반 대중의 애호를 받는 극작가 에우리피데스,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 소포클레스, 세 작가들의 20여 개 비극 작품을 200여 점의 명화와 함께 소개하는 이 책은 헬레네는 인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까? 바람으로 빚은 허상일까?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저주에서 언제 벗어날까? 질문을 중심으로 신에 의해 구원되고 또 저주받는 인간의 삶과 비극의 플롯을 공간적인 시각 미술로 해석하며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그리스 비극 작품과 명화의 매력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명화의 실루엣,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걸작,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의 에세이입니다. 고전의 반열에 오른 명작들을 발표하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오랜 시간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C.S. 루이스의 에세이와 편지 속에서 삶의 변화를 낳는 독서에 대해 쓴 글을 엄선해 정리한 책입니다. 요즘 책과 옛날 책을 번갈아 읽어야 한다. 동화는 아이들만의 책이 아니다. 저자의 독서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장들과 영향을 준 책과 작가들에 대한 서평과 단상들로 가득한 책, 책 읽는 삶. 즐거움과 함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독서 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을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오늘은 영국의 역사를 담은 책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선정해 주신 책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요? 모든 나라는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폐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성공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성공한 나라들의 어떤 역사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한 국가들의 요건을 알기 쉽게 펴는 책입니다.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를 집필한 박지한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서양사학을 전공하셨고 특히 영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의 전문가입니다. 민주주의에 태동한 나라고 몇백 년간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상과 이념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서술한 책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자 박지한 교수님이 강조하는 영국 역사의 특징과 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국가가 지향해야 될 이념적 가치, 대표적으로 자유, 평등, 복지, 또 민주주의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국가의 필요 요건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유의 가치가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표출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 평등의 가치에 너무 함몰되게 되면은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키 메시지는 잘 사는 국가들을 역사적으로 봤더니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떤 분에게 좀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정치 지도자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고민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잘 사는 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혼란을 겪고 그리고 어떻게 정착하게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교훈을 얻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님과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